예, 반갑습니다. 예, 9월 29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이 정상회담 제안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이냐 아니냐 뭐 이야기까지 글쎄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나갔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이야기를 하는데 사주라기보다는 뭐 고발 공작이라는 게 더 가까워 보이는데 그죠? 예, 그 관련해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손준성 PC를 확보했다라고 해요. 이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완강히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이걸 또 뭐 PC를 또 확보했대요. 뭘 자꾸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검찰발 관련 소식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 있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특검하자 그러는데 특검은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냥 엉뚱한 짓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주요 참고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피의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람들 소환 조사부터 해서 검사 12, 3명으로 12명에서 13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요. 이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유경필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축으로 해서 전국검찰청에서 서너 명의 검사를 파견받아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거를 꾸리기로 했다. 뭐 검토 차원이 아니라 꾸리기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죠? 이뭐 하이리스크 소위 말해서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약자가 HF인데 이 대장동 개발의 사업 리스크 이게 낮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HF에서. 어느 정도로 그걸 낮게 평가했냐 하면 이 대장지구의 2018년 그 HF 평가입니다. 대장지구 관련 거기에 아파트를 공급하면 3개월 내에 100% 분양률 달성이 무난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판교 혹시 가보셨나요? 대장동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나요? 이 남판교죠. 소위 판교 쪽을 지나가 보시면 거기 아주 제법 도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 거기 노른자인데 그게 분양 안 될 일이 있나요? 3개월 내에 100% 분양이 될 거다라는 평가를 내렸고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는 고저지요. 뭐 이거는 뭐 서로 빌려주려 그러겠죠. 돈놀이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만에 하나 미분양이 20% 정도 미분양이 발생해도 수익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 땅 짓고 헤엄치기였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쯤 이제 한 번은 지켜보자 선에서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수산한 이야기지만 주요 가닥을 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환점을 돌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는 비리보다가는 오히려 그 초점이 그게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라는 데에 초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부패 비리라는 거는 명약 관한 사실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큰 뉴스부터 큼직큼직 눈에 띄는 뉴스부터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조국 수사를 했던 검사가 조국 공판요. 이 공판 참여, 소위 재판에 참여하는 게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수사를 한 팀에서 수사팀이 공판 수행 또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사건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세히.
이 법리를 구사하려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소위 말해서 그 피고 측이죠. 피고 측의 방어권 행사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건 기록만 보고 소위 송무당당 검사가 기록만 보고 이 재판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게 참 글쎄요. 이거 참 어이없는 이야기인데요. 참 희한한 발상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강백신 서울 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지금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공소유지를 지금까지 담당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 재판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판팀에. 한 명의 공판 검사에게 사건을 새로 파악해서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라고 해요. 예. 예. 최근에 대검찰청이죠. 대검찰청이 수사검사의 직관, 이 직관이라는 것은 재판 직접 참여입니다. 직관 사유서를 제출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관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참여, 재판 직접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수사검사. 수사한 검사가 공판 진행을 안 하면 이 공판이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가 별의별 희한한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히 이게 권력형 범죄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수사팀이 재판을 유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방대한 수사 기록, 사건 기록을 새로 지정된 공판 담당, 그러니까 송무수행 담당 그 검사가 그걸 기록을 검토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요? 그건 사실상 부실 재판이 될 말이고, 그 이야기는 재판을 포기하라는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그 재판이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지금 이제 국리를 하다가 지금 이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우리 이 강 부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의 이 이야기에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을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직관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사팀이 공판 진행하는데 무슨 승인을 받나요? 도무지 말이죠. 법무부가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대검찰청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한 걸 자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글쎄요. 이 검사의 수사권 공판 수행권을 이렇게까지 간섭해도 되나요, 이거? 이거 좀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른 쪽 이야기입니다만,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라고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지금 일부 문제되고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할 경우에 예, 급성 중독, 열사병 등의 그런 쪽에만 걸려도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 경영 책임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경영 책임자냐는 거죠.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셉니다, 여러분. 예, 1년 이상이에요. 장기형이죠.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이런 어떤 처벌을 하는 게 골자잖아요.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정작 처벌 대상자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 단면만 보자면
이 시행령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이게 참 너무 이거 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법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 신념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한 이 백신 접종, 중고생 백신 접종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불안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수능 앞두고 수험생들 백신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보고요. 다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장동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전체 가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보지 말고요. 이게 조금 계속 지금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쏟아나면서 바뀌기 때문에 큰 줄기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지 큰 가닥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대장동에서 1,007억 원 정도를 챙겼다라고 하는 나무, 그리고 그 부인 전 MBC 기자죠.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일단 나와요. 자기 부인 이니셜, 영문 이니셜을 거꾸로 해가지고 장명한 회사. 이 친구는 참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친구이고 상당히 영리한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발 빠르고 모든 부분이 치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도 그죠? 뭐 일단 기사상으로 노출된 걸로 봤을 때는 남 이야기처럼 뭐 그런 게 있더라라는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떠밀어 넣는 그런 형태로 아주 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이름 이니셜을 거꾸로 장명하는 회사로 빌딩을 쇼핑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삼역에서 도보 7분 노른자 땅. 역삼역 주변 여러분 가보셨나요? 구 역삼세무서 그 주변이죠. 역삼역 사거리. 지금 파이낸셜 빌딩인가요? 서울대 검진센터 이런 쪽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주변이잖아요. 상당히 노른자 위죠, 여러분. 그쪽에서 어떻게 되나요? 양재전화국 사거리로 통하게 되고 강남권으로 관통해서 들어가는 그쪽이잖아요. 역삼역에서 도보 7분이라면 그건 진짜 노른자인데 노른자 중에 노른자고 어떤 의미에서 강남에 다 이제 개발이 된 강남에 그나마 약간 비껴나 있던 노른자, 그 노른자에다가 빌딩을 샀다는 거잖아요. 네. 1,000억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빌딩 쇼핑을 했다. 그래서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뭐 강남에 사뒀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면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죠? 범죄 사실로 확정이 되면 전부 추징이 되겠죠. 뭐 샌디에고로 튀어봐야 강남에 빌딩 사면 적어도 한 3, 400억대는 될 텐데 최소한 상당수는 그냥 다시 국고 환수가 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진행되느냐, 처리는 둘째치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될 판이니까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겠죠. 어쨌든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 들고 튀지를 못하고 강남에 빌딩을 샀다라는 거. 네. 올해 4월 달에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300억대의 건물을 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13층으로 신축 허가를 받아서 이전에 있던 건물들 지금 대략적인 어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1층 주차 공간이 있고 2층, 3층, 한 3층 정도의 낡은 건물 같은데요. 주변에 한 4층짜리 빌라형 건물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어떤 땅을 사가지고 헐고 새로 짓는가 봐요. 예. 자금 흐름을 좀 모호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죠? 일단 그 땅을 샀대요. 지금 샀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자기는 어쨌든 뭐 그 이익을 환수하고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내가 계획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덜컥 해놨는데 이제 이게 지금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죠. 자,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남 쪽에 시정감시단 그 시민단체가 있죠. 김사랑 뭐 납치 사건 등등 이 이야기가 좀 있었던 그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그죠? 하면서 특검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정진상이 기획 연출을 하고 대장동 사업을 총괄한 유동규가 사실상의 모든 지시를 했다. 이 회견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민용이 유동규와 부동산 동업을 했고 김문기가 2009년도 유동규와 인연이 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다라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를 했었죠. 이재명 경기지사 현이죠. 경기지사와의 인연은 아직 사직을 안 했으니까 그죠. 사직해라 해도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정자동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이 조합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재명하고 인연을 가진 게 유동규라는 거고, 소위 이제 이 문화일보 쪽 보도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이재명 부동산 패밀리 4인방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유동규가 단연 첫 번째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이라고 해요.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평가에 참여했다라고 하고, 요게 이제 주요 자기 이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2009년 정자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자인 동부건설 부장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 정자동 아파트 리모델링 이 사업, 이게 아주 핵심 골이었던가 봐요. 이걸로 이재명과 인연이 됐다는 건데, 2013년 11월 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1처장으로 임용됐다 그래요. 예. 자, 재미있는 인연이죠. 자, 그 다음에 정민용, 그 다음 정진상, 이 네 사람인데,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라고 해요. 천화동인 아시죠? 화천대유 천화동인 주역 괴 이름입니다. 그죠? 천화동인 4호의 소유자인 이 4호의 실소유자는 남욱이죠. 앞서 이야기한 1,007억 정도 챙겼고 강남에 빌딩을 사놓고 미국으로 튀었다는 자기 부인이 MBC 기자였다는 며칠 전에 사직 내고 같이 미국으로 가버렸죠. 이 남욱의 소개로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 이재명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고,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했다. 이 정진상이 좀 자세히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진상, 지금 정민용을 고리로 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죠. 이전에는 유동규 중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정진상 쪽에 조금 앞으로 이야기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캠프예요. 경기도 정책실장을 했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했대요.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출신이 돼요. 이 사람이 상당한 정보, 이 대장동 게이트 또는 이재명 주변 관련된 이야기의 많은 부분에 열쇠를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진상 좀 앞으로 뉴스에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야기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워낙 많아서 여러분, 이게 지금 위례 쪽에도 손을 대고 심지어는 뭐 제주도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지역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거의 줄고구마인데, 고구마 줄기는 마찬가지인데, 보겠습니다. 김만배 계열이 천화동인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어쩌면 화천대유보다가 더 핵심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지금 화천대유에 초점이 맞춰졌죠. 이제 어느덧 천화동인 쪽으로 지금 조금 옮겨가면서 진짜 이제 내막이 터져 나오고 있는 셈인데요.
김만배 이 사건을 하게 된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예, 김만배 계열이 2108억, 남욱 계열이 1933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배당된 게. 네. 자,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의원, 이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된 이한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화천대유 자산관리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이 사람도 또 이제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어요. 정진상, 그다음 지금 이야기하는 이한성, 이런 사람이 이제 새롭게 뉴스에 포커싱이 되고 있어요. 자, 1호에서부터 3호, 7호가 김만배 계열이라고 하고 4호에서 6호, 그 천화동인 4호에서 6호가 남욱 계열이라고 해요. 그 중에 최고 배당금을 받은 1호,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은 천화동인 1호의 대표가 이한성인데, 이 사람이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거죠.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 근데 이화영이가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거잖아요. 예. 자, 여기에 지금 배당된 약 12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배당금에 대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는 거죠. 어디로 흘러갔냐. 이 지금 김만배는 머니데이 부국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실소유주, 전화동인의 실소유주이고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이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인 김만배,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배당금의 흐름이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건데, 또 새로운 어떤 사건들 이전에 지금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해서 이제 자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돈 흐름의 좀 길목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가간 게 아닌가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중앙지검이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지금 경찰청 중앙지검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좀 이제 개략적인 흐름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두고 또 한번 다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탐욕의 아모르 파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화영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래도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재명은 다 팔아. 지금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흐름이. 자, 지금 다른 쪽 이야기 또 보겠습니다. 이 역시 오늘 대장동 게이트 좀 정리를 1차 한번 저들도 한번 합시다. 자, 이제 내일 지나면 10월이니까 그죠? 한번 정리하고 전체 흐름을 봐도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조금 다시 한번 더 지켜보다가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환수했다라고 하는 1830억. 실제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 환수한 게 아니라는 거야. 대장동에서 환수한 게 아니고, 대장지구에서 환수한 게 아니고, 서민 아파트 부지를 판 돈이라는 거예요. 참, 이재명, 제주도 좋아. 똥끼 놈이 성낸다고, 그죠? 적반하장식으로 매번, 예, 이 전법이 얼마나 통할까요? 조금 엉뚱한 이야기인데, 곽상도 아들 50억,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맞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곽상도 아들 50억은 둘째 치고, 이제 제가 분명히 진행하면서 그랬죠. 좀 더 지켜보자 그랬는데 더 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화천대유 임원들은 100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도 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50억, 100억이, 예, 일반 기업체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나 봐, 그죠? 자, 재밌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김만배가 경찰청 어제 출동하면서 한 이야기 있죠. 곽상도 아들, 그거는 산재 위로금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산재 신청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산재 신청도 없는 44억 원의 위로금. 참 간도 커요. 간이 커요. 손이 크죠. 그죠? 이런 회사 여러분들도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뭐 돈을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산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과세입니다. 세법상. 아, 지금 세무사, 노무사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라고 하잖아요. 비과세예요. 근데 세금을 22억을 냈어요. 이렇게 세금을 착실히 내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내야 될 세금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낼까, 절세, 또 심지어는 떠나가게 되면 탈세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알아서 자진 납세를 했어요. 안 내도 되는데, 비과세인데 22억 세금을 냈어요. 오히려 이게 모순이죠. 오히려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만배 지입으로 산재라고 했는데 곽상도 아들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50억 중에 22억을 냈다는 것은 약 40% 되잖아요. 이거는 소득세라는 거죠. 소득세 세율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죠. 심지어는 반 더 내죠. 예. 이거는 소득세라는 거지, 소득이라는 거지. 이게 산재가 아니라는 거지. 산재는 비과세인데 그것도 22만 원도 아니고 말이지. 22억이나 세금을 더 내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알아서. 그 이게 말이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디선가 말이 안 맞고 드러나요. 예, 드러납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 자, 여기에 지금 뭐 곽상도 2,500만 원 돈 액수는 크지는 않은데 이게 후원금이죠. 정치 자금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게 500만 원이 한도인가 그렇죠. 예. 그 쪼개기 해가지고 지금 3년간 2,500만 원 정치 후원금을 곽상도한테 냈다는 거잖아요. 곽상도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 자금으로 지금 불똥이 좀 튈 것 같다가 지금 조금 또 수그러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예. 지금 일설에서는 이재명,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른 경로에까지 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자, 거기에 지금 천화동인 멤버들 대장지구 개발하기 전에 이미 땅을 32%나 땅을 사뒀다는 거예요. 이거 땅 장사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득입니다. 그죠? 이 정보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알고 땅을 샀냐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부동산은 정보입니다. 그죠?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쩐입니다. 예. 32% 땅을 과감하게 그 비싼 땅을 사둘 정도.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뭐 전에 하이마트 회장 뭐 큰 돈은 아닙니다. 뭐 15억 원 또 거기에 또 이제 돈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다른 쪽에서는. 그렇죠? 예. 자, 이제 이화영, 정진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진상은 직접 그 공무도 했고 캠프에도 있었고 그죠? 이화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었죠. 예. 김만배, 박영수 이런 친구들하고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김만배는 27일 날 경찰 조사를 받았고 뭐 운영비로 썼다 뭐 이렇게 지금 했다라는 건데 이한서희, 이성문 이런 친구들은 지금 조사 예정이라는 거죠. 이성문은 4월 달 이후에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화천대유 대표라는데 한 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대요. 예.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예, 정민용 앞서 사인방이라고 우리 살펴봤죠. 정민용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말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가서 그 당시 심사했던 채점표 이런 거요. 그런 자료를 다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미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 피의자잖아요. 아직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참고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고인 정도 이미 조사 예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예? 관련 자료를 열람한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죠. 현직 직원도 아니고 말이죠. 예. 예, 내부 자료를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동아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남욱이
미국으로 튄 남욱 변호사 소개로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가 퇴사한 개발 2처, 네, 퇴사했는데 여기 뭐 개발 2처에서 심사를 했나 봐요. 심사 과정의 의문점을 예, 주말에 찾아가서 자료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부적절한 거죠. 누가 봐도. 이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예. 우리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잘 안 주잖아요, 여러분. 뭐 무슨 이유를 대서도 안 주잖아요. 예, 법원의 판결이 나도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잘 안 주는 게 이 내부 자료인데 이거를 주말에 가서 열람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 자체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부적절한 거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네? 그러자 이제 언론지상,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 공사도 또 이제 쇼를 하는 거죠, 일종의. 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감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예, 말 맞추기, 입 맞추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처신으로 보여지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예. 서판교 터널 공사비가 약 86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 200억 정도의 사용처가 200억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860억 공사비에 200억이 행방이 묘연하대요. 용처 행방이 묘연하다. 사용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공공환수 개발 이익 860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한 근데 이게 지금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터널 공사에 600억, 남측 진입로 확장에 260억, 여기에 대장동 개발 이익금이 투입된다라고 그 당시에 서판교 터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나왔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 이 수주한 업체 해당 사업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주 금액이 247억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247억 원. 이게 안 맞죠? 수치가 여러분이 보셔도 그죠? 자,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성남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860억 원하고는 너무 액수가 차이가 많죠. 예? 토지 매입비 등을 최대로 잡는다 하더라도 200억 원 이상 이 돈이 비는 거죠. 200억 원 이상 비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예? 이 당시 관계자였다고 해요. 뭐 직책은 과장인가 본데 실명은 지금 밝히지 않고 A 과장이라고 합니다. 알아보겠다라는 정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억 최소로 잡아도 200억 이상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죠. 네. 네. 공공사업 비용이 뻥튀기게 됐다.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성남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터지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의 재정 집행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계기가 돼서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소위 신형 감시, 특히 예산 감시 관련이 다시 한 번 더 뭐 불이 지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 역시 2000년대 초 이럴 때는 이쪽에 좀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지금 뭐 꽤 오래됐습니다. 그쪽하고 관여하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지금 행정감시, 예산감시 특히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아마 또 하나의 촉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재명, 성남시 이쪽이 지금 집중적으로 난타당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범위를 넓히면 경기도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지금 경기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재명 성남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에 경기도 내에서 빚어진 여러 개발 사업들도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행정 책임자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만 이 성남시에서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많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전혀 엉뚱한 지역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죠? 제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 예. 이것도 지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주도만 손을 대겠어요? 예. 전국의 좀 노른자위 쪽은 다 어떤 형식으로든 집적되었을 공산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요 이제 일단 현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만 거칠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면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뭐 방송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뉴스 그 한두 줄 멘트로는 이 내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시 꼼꼼히 좀 지면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윤곽만 아웃라인만 대략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200억 소위 예산 끌어오면 7% 커미션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이게 과연 그 정도일까라고 어제 우리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지금 더 뜯어봐야 돼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보게 되면 이미 그 루트를 알기 때문에 또 그 접근 방식을 알기 때문에 또 해먹는 방식, 뒤처리하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한두 건으로 그 손 씻지 않습니다. 손 씻지 않습니다. 예. 이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 조성은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죠? 조성은 어떻습니까? 예, 국정원의 CCTV 납품을 제안했다. 이게 이제 박지원하고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자, 이게 현재적으로는 폭로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실 구명이 또 돼야 되겠죠.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지금 펄쩍 뛰고 이거를 폭로한 쪽에서는 CCTV 납품 제한이 있었다 국정원에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뭐 어느 놈이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지금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현재의 소위 말해서 의혹 보도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일단 뭐 제보는 아니고 폭로죠. 언론에 폭로했다라는 거예요. 예, 조성 이 아마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이겠죠. 조성의가 국정원에 CCTV 납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한두 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정원 지금 서울에 있는 국정원인가요? 네, 지금은 저기 세곡동에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국에 국정원 시설이 많죠. 그 CCTV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는 정책자금 200억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어느덧 훌쩍 천억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천억대가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천억대 넘어갑니다. 자, 일단 뭐 좀 더 지켜보죠. 나오는 이야기. 예. 자, 이게 이제 뭐 파면 팔수록 소위 집권당이 여당이 유리할 거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에 어떻게 풀어갈지 언론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죠?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곽상도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엄청 확 분위기가 반대쪽으로 쏠린 듯한 분위기였잖아요. 곽상도 아들만으로. 실제 다시 또 이제 이화영 이러면서 다시 또 튕겨갔습니다만 언론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봐요. 네, 특검을 대대적으로 좀 해서 구명을 좀 해야 된다 봐요. 예, 어디까지인지. 자, 이런 와중에 그죠? 서민 주택 부지 판돈을 가지고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1830억. 자, 이 와중에 지금 아파트값 보십시다.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심이. 예? 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도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이구동성으로 다 의견 일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노답이죠. 노답. 답이 없다. 예. 부동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작에 몰랐을까요? 시중에 그동안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해왔잖아요. 돈 푸는 정책을 해왔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반 서민들 지금 뭐 자영업자들 지금 어렵다 그러고 뭐 등등 극단적 선택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빈부격차는 훨씬 더 심해져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업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어렵죠. 대부분이 다 어려운데 IT 기업을 예를 들어서 그 대표로 해서 대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대기업들은 코로나 이전보다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네.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 거지 대기업들은 훨씬 수익 구조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익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낸다고요. 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오늘 마침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우연히 하게 돼서 제가 그 핀잔을 좀 줬는데요. 어, 이익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그 주변 사람들 듣는다, 조심해라라고. 왜냐하면 남들은 지금 현재 어? 장사가 안 돼서 난린데 그런 이야기 하면 그 진짜 눈총 받는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들어왔습니다만. 야, 그래요. 이전보다가 수익이 5배 이상 더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뭐 어느 쪽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전보다가 잘 나가는 쪽은 훨씬 더 잘 나가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전에 여기저기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시장이 다 문 닫고 몇몇 남아있는 업체 중심으로 다 이렇게 집약이 되니까 예, 집중이 되니까 그 자체로도 그런데다가 경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예,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로 다 어려웠겠지 생각하는데 의외로 잘 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쪽 사람들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생활하는 그 근거지가 이 강남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전보다가 수익 구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매출도 좋고요. 잘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아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돈 그냥 쥐고 있는 거 지금 은행 금리라는 게 형편없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맡겨놔도 쓸모가 없고, 뭐 어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금괴를 사가지고 재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부동산에 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요, 서민만 죽어나지 돈 있는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시기만 조절하면 되는 문제지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 다른 여러 문제에서는 다 이견을 보이고 갈등하는 가족 관계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의견 일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의견 일치? 답이 없다. 노답으로 의견 일치라는 거잖아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이 서민주택 부지 팔아가지고 그 개발 이익 환수했다라고 하는 이 소리에 여러분 지금 우리 서민들 주택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는지 전월세값 상승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쪽에만이 아니고 빌라, 오피스텔조차도 이게 이제 대체 주거지로 시선이 가면서 가격이 또 뛴다는 거죠. 네. 서울 중심으로 보게 되면 빌라, 중위권 빌라입니다. 중위권 빌라 평당가가 2천만 원을 돌파했다. 아, 이거 참 엄청납니다, 여러분. 평당 2천만 원. 예.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앞서 하나 눈에 띄어도 건너뛰어버렸습니다만, 저 얼마 전에 그 문재인하고 그 다녀갔던 그 있죠? 화성에 있는 그 동탄 신도시입니까? 거기 공공임대주택 거기 가가지고 엄청 뭐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그 당시에 그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엄청 좋다고 야 신혼부부가 살기는 정말 멋진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세 차례나 지금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입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가 가라 동탄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네가 가라 동탄. 문재인 네가 가라 동탄. 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염장 지르냐라고 했던 거기. 문재인이가 직접 가고 국토부 장관까지 직접 가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언론 홍보전을 했던 그 장소에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세 차례나 모집했는데, 예? 예, 9개월째 공실로 텅텅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서민들 주거 형태, 주거의 현주소입니다. 살고 싶은 집을 짓고 살아라고 해야지요. 그죠? 저들은 이런 집에 사나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박영수 특검 딸 받은 아파트가 34평요? 예. 뭐 실평은 한 25평 되겠죠. 그죠? 34평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평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뭐 둘째 치고, 예, 빌라, 오피스텔까지도 평당 2천만 원, 예, 2,038만 원이라 그럽니다. 중위권이. 그러니까 이 뭐 중위권이라는 수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보는 그 오피스텔 빌라들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인근에서는. 예.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정말 중요한 뉴스들을 우리가 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그 주변 이야기들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좀 뭐 실망스러워도 정돈할 것, 또 파헤칠 거는 파헤치고 처벌할 거는 처벌해야죠. 그죠? 계속 이게 막 듣기 싫다고 자꾸 이렇게 눈귀 닫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점점 이런 풍토가 더 강화될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좀 속은 상하고 열불은 터지지만 두 눈 부릅뜨고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특검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단군 이래 건국 이래 최대의 뭐 부패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단군 이래 최대의 수사팀을 투입해서라도 이거를 다 발본색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게이트류급에 해당되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뭐 헤아려도 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가지수가 있잖아요. 그거 다 지금 현재 가리고 덮고 한 거죠. 이거 다 좀 털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털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산하기관까지요. 심지어는 민간 사회이사 등등등까지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낙하산들요. 이 낙하산 이야기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을 해야지 하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었던 게 그런 거예요. 이 공공기관요, 예? 소위 말해서 여당 의원 출신 기관장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원 출신 기관장만 하더라도 열의 일곱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전부 다 저끼리 나눠먹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대장동 이야기에 전부 터져 있습니다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자체 산하기관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심지어 보도자료 하나도 안 나오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도자료가 안 나온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언론들이 연합뉴스에서 1차적으로 생산한 뉴스를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재생산하기 바쁘죠.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기획 기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연합뉴스 또한 정부 부처에서 돌아가는 이런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 뉴스를 타전하는 게 전체 비중에서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국제 뉴스 따라야죠. 뭐 정치, 경제 이런 어떤 뉴스 섹션별 균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생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정책 관련되는 내용을 제대로 안 알려준다고요. 예. 이런 어떤 이슈 형태요. 소위 말해서 자극적인 뉴스거리만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 그 내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무수한 보도 자료들이 부처별로 쏟아지지만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신문 복간을 위해서 그런 어떤 자료들, 뭐 정보원들, 취재원들 전부 재정돈 작업을 DB를 다시 한번 추스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요. 너무 피상적으로 이게 언론이라는 것도 다뤄지고 있고요. 방송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락프로 할 그런 경황이 없죠. 여러분 채널이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오락만 하는 채널도 있고 있는데 이걸 막 전부 다 섞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청률을 계속 올리면서 받고 있고 예? 그거 안 낼까봐 통합징수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개별징수에서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줘야 되는데
저는 1년 가도 KBS요. 진짜 뭐 식당 드나들다가 우연히 그 식당에서 틀어놓은 KBS 아니고는 KBS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청률 꼬박꼬박 걷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쓰지도 않는 사람한테 비용을 걷어가는, 강제로 걷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재산권 탈취 행위잖아요, 여러분. 네. 이거 뭐 시청료 납부 거부 이런 걸 떠나서도 이게 있을 수 없는 만행이거든요. 강제 징수라는 게, 통합 징수라는 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거에 보고 싶으면 알아서 보겠죠. 어? 자, 낙하산 인사 이야기 조금 하고 갈까요? 이야기 나온 게. 일단 뭐 이게 이제 국민일보 관련 기사입니다. 국민일보가 26일자 엊그제죠. 엊그제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낙하산 문 정부도 그뭐 역대 정부들이 다 그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캠프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건데 캠프에 그 달라붙어 있는 게 선출직 자리를 껴차든 안 그러면 이런 산하기관에 가든 특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다 보면 뭐 어공으로 들어가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공직사회가 이게 21세기형 음서제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가 들어간 자리 자식한테 물려주는 꼴까지. 그죠? 지금 뭐 노조들 행태들 한번 보십시오. 네? 대기업 노조들, 네, 노조 자녀들, 노조 간부들 자녀들 그 의무 채용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그 이면 계약들이 있잖아요. 오늘 노조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입 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약 한 30% 정도는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 뭐죠 임직원 임원 간부들 그 다음에 뭐 노조 쪽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한 30%는 이미 내락이 되어 있는 나머지 이제 뽑는다고 신용하는 그것도 또 뭐 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예, 예, 그런 거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의원 출신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예. 공공기관이 약 350곳이라 하는데 이게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어느 기준으로 공공기관이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350곳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정도가 한 350개 될 거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총선 낙선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당직자 출신들이 그런 출신들도 다수라는 거죠. 이게 차기 정부에서 시스템 개선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너도 나도 대선 캠프라고 꾸려져 있고 거기에 막 사람이 몰려 있는데 저 인간들이 곱게 물러날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예? 예, 지금 여기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미호 20대 국회 저쪽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19대 국회의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신창현 20대 국회의원, 재외동포재단 이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입니다. 김성곤 15대, 17대에서 19대까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이제 소위 할 만큼 한 사람들이 또 가서 우려먹는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혜자 19대 국회의원 이런 사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죠. 의정활동도 잘 기억나는 게 없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런 국회의원 해서 연봉 1억 이상 뭐 그 보좌관 월급까지 하게 되면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세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가 직접 수령하는 세액만 해도 연봉이 억대가 넘는데 근데 또 여기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억대 되는 겁니다, 연봉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한 사람이래요. 17, 18, 19 3선 한 사람이에요.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 봉사활동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 가서 지금 이 기관장 하고 있어요. 한국마사회 여러분 아시죠? 정말 엄청난 이익집단입니다. 마사회. 마사회 김우남 17대에서 19대까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여당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뭐 공개 자료라 그러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기사 썼다라고 국민일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총선에 낙마한 사람, 선거 나가는데 떨어진 사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당, 민주당
그 당의 당직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많다라는 거예요. 강원랜드 사장, 몇몇 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예, 이거 엄청난 그 집단들이거든요. 이게 돈 되는 데거든요. 이런 데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마침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나와서 그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네. 참 여러분, 이게 뭐 뉴스 어제 뭐 최경주 이런 참 기쁜 뉴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이런 참 우라통 터지는 이야기 안전하고 싶은데 뉴스가 그런 뉴스가 좀 태반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건전한 형태로 썩어 있다는 겁니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니 사람들이 날카로워지지 않을 수 없죠. 저기 뭐요? 진짜 호요식 하는 놈들도 이렇잖아요.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예? 김두관 가십성 기사로 나왔죠. 예? SNS에 뭐라고 답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지금 SNS 나와 있습니다. 누리꾼 A씨가 공개한 그 SNS 문자라고 하는데 김두관한테 문자를 보냈나 봐요. 열성당원이었다는데 뭐 문자를 보냈대요. 이렇게 보냈대요. 사퇴 빤스런 4.4.5입 아주 굿입니다. 굿 이렇게 이제 경남도지사 누가 뽑아준대요? 민주당이라고 뽑아줄 줄 알아요? 하는 짓이 국짐인데 국민의 힘인데 왜 민주당에 있는지 모를 이재명과 김두관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좀 약오르게 보내긴 보냈습니다. 그죠? 관두김, 김두관을 거꾸로 이제 관두김 경선 사퇴한 김에 탈당도 부탁 이런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좀 꼭지 돌만한 문자기는 문자예요. 보셔요. 그랬더니만 잘 준비자세요. 라고 답장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대선 후보,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경선에까지 나갔던 사람이 잘 준비자세요가 뭐 이거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약간의 디비자라고 경멸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김두관이가 불과 얼마 전에 뭐라고 했나요? 문자 폭탄을 받는 것도 그것도 당원들의 애정이다라고 했던 놈이 이렇게 언행이 달라요. 지 했던 말이 언뜻 생각나서라도 문자를 보내고라도 아유 내가 좀 문자를 받고 보니까 좀 화가 치밀어서 순간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사과 문자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예민합니다. 뭐 호의호식 하는 놈조차 이렇게 예민한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자, 마침 제가 보니까 이 뉴스 여러분 좀 심각한 뉴스죠. 층간소음 때문에 참 이 부부를 살해한 사건, 여수에서 일어난 사건 보셨죠. 저도 이 층간소음 때문에 참 납득 안 되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지금 이제 뭐 이제 평생 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는 소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애들도 그러지만 절간보다 더 조용합니다. 물론 창문을 열면 약간의 소음은 돌아옵니다만 절간보다 더 조용합니다. 어느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아주 조용합니다. 와본 사람들이 다 탄성을 짓는데 숲 속에 그냥 파묻혀서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네. 애들이 저 학교 문제가 있어서 봉천동에 좀 살았거든요. 네. 거기는 소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다 외출하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도 뛰어 올라온다고요. 아래층에서. 그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보라고 지금 여기 아무도 없다고 자꾸 쿵쿵 뛴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내 혼자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누가 뛰냐고 들어와서 보시라고. 안 들어와요. 근데 자꾸 궁시렁궁시렁 걸핏하면 뛰어 올라오는 거야. 자꾸 환청이 들리나 봐.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는 애들이 다 커가지고 뭐 그렇게 떠들 사람도 없고 큰 소리를 이야기할 사람도 잘 없다고. 모르겠어요. 애완조를 앵무새를 키우고 있으니까 애완조가 한 번씩 이제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놀아달라고 떼쓰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막 날카롭게 짖죠.
새 소리가 시끄럽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애가 뛴다는 거니까 애도 없는 집에 이거 환장합니다, 여러분. 예, 진짜 뭐 조심스럽죠. 참 이러다가 지금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부림이라도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심스럽다니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지금 이것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층간소음, 이 사람들이 예민해지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조금 심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주변 이웃 사람들이 매트도 그 사람들이 정작 그래서 매트도 깔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샤워만 해도 와서 항의했다는 거잖아요. 참 심각합니다. 결국 이 부부가 참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생겨버렸는데 이게 참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생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또 그런 이야기 또 지금 뭐 보다가 보니까 그런 게 또 눈에 띄네요. 속초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 속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랑호, 그 속초 시내에 있는 큰 호수잖아요. 예, 그 산책하기 참 좋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랑호는 주변에 그 상가들도 건물들도 빼곡히 들어서 있고, 예, 보는 시선도 많은데 거기서 20대 커플한테 예?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 뭘까요? 데이트하는 게 그게 뭐 이 사람 눈에는 뭐가 그쵸 무슨 이유인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예? 산책하고 있는 20대 커플한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까 그나마 천만 다행인데 예, 여성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남성은 목하고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잖아요. 이게 층간소음 압석 여수건. 이거 지금 예, 속초 산책, 영랑호 산책, 예, 비습건 이런 거요.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죠? 걱정입니다. 참 이해 안 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사회가 이렇게 팍팍해지고 예민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정말 어디 뭐 백주 대낮에도 조심스러워. 예. 저들이 어디 움직일 때도 그렇습니다.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는 뭐 여러 사람이 많죠. 진행 요원들이 많고 하는데 비공식적, 근데 공식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움직일 때 이럴 때는 행선지를 미리 이야기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신변 안전 문제가 각별히 있거든요. 또 현장에 갈 때도 각별히 조심해서 갑니다. 심지어는 호신 장비들 이런 것도 다 휴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기 충격기 이런 거 예, 비상시에 바로 대응해서 사용하는 법도 뭐 이제 뭐죠? 민방위 훈련하듯이 평소에도 다 연습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전기 충격기 이런 거요. 예. 가스총 이런 거는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써보시면 가스총 쏘고 나면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다 덮쓰니까요. 예. 총 쏜 놈이 오히려 더 덮쓰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기 충격기라든지 등등요. 뭐 호신술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흉기 들고 설치는 세상에 호신술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아주 날고 뛰는 뭐 국가대표급 아닌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늘 경호요원을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산책길 늘 익숙한 길이라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 이렇게 각박합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중국 문제 우리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중공 빨갱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아마 글쎄요. 우리 사회의 분단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정 간첩, 그 다음에 새로 뭐 어떻게 침투한 간첩 보다가 또 자생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 보다가 못지않게 이 중공 간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간첩이 많을 거예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많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 문재인 정부처럼 이게 예, 출입국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예, 진짜 그야말로 순수 조선족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예, 지금 한족들도 한글을 배워서 한국에 가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지식이 그럼 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 지금 뭐 그건 둘째 치고요. 그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건 둘째 치고 경제적인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게임
보시죠.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즐겨하는 게임, 뭐 우리 리니지 뭐 이런 쪽 들어봤습니다. 그죠?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들어봤습니다. 이 텐센트를 위시한 이 중국계의 그런 기업들요. 소위 이 친구들이 예, 들락날락이죠, 소위. 예, 지집 안방처럼 들락거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심지어는 뭐 선거 또는 여론 조작에까지도 개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까지도 국민청원 게시판까지도 얘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그죠? 뭐 직접적으로 여론 조작 이런 쪽에는 상당히 얘들이 많이 드설 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실제 보고 있잖아요. 좀 이상한 그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예. 실제 이런 그 경제 행위, 또 이제 게임 하는 게임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바둑도 보게 되면 그런 인터넷 바둑으로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직접 대국을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화상 대국을 하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렇죠? 세계적인 뭐 기전도 전부 화상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 기사들도. 지금 이 그런 판에 소위 뭐 K게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위기다는 거죠. 위기의 K게임 이야기합니다. 지집 안방처럼 들라들면서 야금야금 한국의 돈을 다 쓸어가고 쓸어 담아서 간다는 거죠. 중국 애들, 중국 기업들이. 예. 한국 돈은 사실상 중국 놈이 떼놈이 다 쓸어가고 있다. 실제로 야금야금 안방을 지집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다 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게임 시장입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중국 쪽. 중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 공기 좋죠. 최근 제가 추석 연휴 때 남한산성 소식 전해드리면서 서울의 하늘이 늘 이렇게 맑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쾌청했거든요. 정말 수채화처럼 산뜻했거든요. 그게 뭔가 여러분 아시죠? 중국 놈이 석탄이 없어가지고 발전소를 못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하늘이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중국 놈들이 저도 죽을 판이니까 지금요. 지금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를 50기 이상 쭉 전부 다 지금 우리 서해안 그 맞은편 보고 있는 중국 땅덩어리를 치면 동부 해안 쪽이죠. 바레만부터 해서 쭉 전부 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저 만주 쪽이에요. 만주 쪽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5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위험입니다. 중국 쪽 원자력 발전이 문제가 되면 우리 쪽에서 짓든 안 짓든 간에 문제가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겁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탈원전을 하고 있잖아요. 판도라 그 영화 보고 그랬다라는 비아냥도 듣는 그 탈원전 정책, 말도 되지 않는 탈원전 정책요. 이 전기 없어 봐야 알아요. 지금 전기세 오르고 있죠, 여러분. 원전 이상의 지금 현재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로 뭐 에너지 그 관련 국책연구기관장으로 온 놈이 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친정부 이야기하면서 혼 빠진 소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그 이야기는 제가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그 일개 기관장, 낙하산 기관장 그 뭐 별 대수가 아니니까 그냥 예. 그 뭐 입에 올릴 정도의 뉴스거리는 아니잖아요. 뭐 지단은 참뭐 가오를 잡고 이야기했나 본데, 예.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라는 정도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쪽에 지금 우리 서해안에 맛보고 있잖아요. 뭐 상해가 되든 뭐 칭다오 청도가 되든 그죠? 산동반도가 되든 하나 터져보면 편서풍지대잖아요. 바람 불면 반나절이면 우리 수도권의 하늘에 덮어버립니다.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지금 중국 남부 쪽에 광동성 쪽에 원자력 발전 안전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지금 또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보수공사하고 등등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누출을 속인다 뭐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른 뉴스에 가려지고 있어요. 남중국해의 긴장관계가 굉장히 첨예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덮여버렸죠. 사실은 지금 중국 원자력이 상당히 안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석탄이 부족해가지고 전력이 지금 안 돼요. 며칠 전에 불과 얼마 안 되죠. 불과 한 4, 5일 전에 소위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만주 쪽요. 만주 쪽이 전부 정전이 되고 블랙아웃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공장 올스톱입니다. 지금 애플도 공장을 못 돌려요. 전기가 없어서. 예.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지금 석탄입니다. 석탄이 없어서 그러니까 화력발전이죠. 화력발전에 뗄 그게 이제 유연탄, 무연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 유연탄이 쓰이거든요. 화력발전에는 주로 이제 호주산이 품질이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쪽에 석탄을 수입해서 썼죠.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LNG 이런 쪽인데 중국 화력발전 중에 석탄 발전소가 많은가 봐요. 석탄이 없어가지고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원자력 짓고 있으니까 충분치가 않고. 그러니까 공장이 지금 스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다.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다. 전 세계가 물류 대란에 휩쓸리고 있다. 저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만 이 IT 관련 보게 되면요. 이전보다 IT 가격 제품이 40% 이상 국제 원자재가가 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류비입니다. 물류비. 코로나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농산물도요.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 여러분들 트랙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뭐 제가 사비를 들여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잘 피부에 못 느끼실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한다고 보면 실제 지금 단순 원가만 국제 원자재가가 농산물 관련 40% 이상 상승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2배 이상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건비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인력을 여기도 거리두기 하듯이요. 인력을 집약해서 노동 집약 분야에는 노동을 좀 집약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많은데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걸 꺼려 해요. 그래서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요. 물류비가 또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조달될 수 있는 물건이 석 달, 또 심지어는 6개월 막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대책 회의를 하면서 다 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관계되는 게 삼성전자도 불렀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재고량 이게 업무 비밀이거든요. 재고를 얼마 갖고 있냐. 왜냐하면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싶을 때는 물량을 적게 풀면 그 가격이 다 회복되겠죠. 가격이 너무 높을 때는 지금 가격이 좋으니까 조금 더 낮아지더라도 많이 파는 게 이득이겠죠. 그 소위 스탁 컨트롤이라 그래요. 물자 관리인데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기업의 경영 기법입니다. 이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그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좋을 때에 물건을 수출하고 환율이 뭐 시원찮을 때 물건을 예를 들면 뭐 수입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수입 조달하는 방식도 서로 조정을 하잖아요. 환율 봐서 그걸 환차익이죠. 환차익, 환차손 그것도 기법이에요. 은행 돈놀이 하는 만큼 그게 기법이라고요. 근데 재고량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해라. 그게 있을 수 없는 만행이거든요. 그 국가적 자존심에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일개 기업에게 재고 물량. 근데 그걸 넘어서 거래처까지 이야기해라는 거잖아요. 주거래처거든지 거래처 45일 내에 보고하라. 이거는 만행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상도 이상에 있을 수도 없고 국제관리도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런 짓을 할 정도로 물류가 지금 대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트랙에 계시는 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제 생산 체계 이런 쪽에 있어서 그 제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제공해드리는 산삼 이런 거 지금 제공을 언제까지만 하고는 못 해드린다. 다른 형태로 제가 좀 이렇게 이전에 해오던 그런 형태로 해드리겠다 이러니까 좀 뭐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정도 물론 있고요. 죽어도 요거도 먹는 그런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어서 뭐 이러니 일률적으로 좀 편돈을 해버리자 뭐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이에요. 지금 물류 대란입니다. 해운도 항공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중국 한국 간의 화물 운송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두세 편 뜨던 게 말이죠. 뭐 연길, 장춘, 동북 쪽 예를 들면 대련 이런 쪽 일주일에 한 두세 편씩 뜨던 게 일주일에 한 편밖에 안 뜹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2주에 한 편 뜨고 이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편씩 뜨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 물류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물류 대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품이 일단 없으니까 원자재가 없으니까 제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기업들이 조달하는 원자재 가격 그런 거예요.
원자재도 생산하는 데가 있고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조달하는 데가 공급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예, 연쇄적으로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서 서로 물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들 지금 IT 관련 또요. 지금 1년치를 미리 앞서가지고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부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닥쳐가지고 이렇게 조달하려고 하면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이전에도 물론 그렇게 관리했습니다만 이전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은 1년 6개월 앞서서 1년 6개월까지 갔습니다. 1년 6개월 앞서서 부품을 수급 계약을 해야 물건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소위 이제 글로벌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세계 경제 차원에서 보게 되면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물류 대란이 직접 지금 피부에 와닿게 빚어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미칠지 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생산 체계잖아요. 유통에서 빚어지는 이 전체 재화와 용역의 흐름의 중간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불필요하게 경비가 발생되는 요인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류도 들어가고 뭐 수요 공급 조절 물자 관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엉뚱해 보이지만 제가 물자 관리에 관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원조격입니다. 1세대입니다. 1세대. 물자 관리에 상당한 노하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좀 의외지요, 여러분? 늘 이런 뭐 이렇게 얼렁뚱땅 대충 하는 것 같죠. 머릿속에는 그 물자 관리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많은 부품이나 아주 많은 물량이 아니면 장부에 적지 않아도 메모하여가 다니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그런 정도는 시야에 다 들어와서 굴릴 정도로 물자 관리 좀 감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식 전문성이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다.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정부가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경제 정책이나 대기업 정책이나 노무관리 인사 정책이나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가뜩이나 지금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가도 그런 외부 요인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 지뢰밭처럼 널려 있는데 내부에서 불필요한 불경제 요인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절차 하라 그러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기는 커녕 규제를 개혁하기는 커녕 산 넘어 산으로 그야말로 지뢰밭 수준으로 규제를 오히려 양산하고 있는 제가 세법을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 하나 사고 파는데도 세금 얼마 내야 될지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나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그걸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경우의 수가 180여 가지라는 거잖아요. 누가 그거 다 고려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거 안 해도 뭐 밥 먹고 사니까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지. 국세청 민원실을 가서 알아보든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야. 네가 집 사고 파는데 내가 왜 그 대신 대리해주고 있냐고. 골치 아픈 거 잘해봐야 운전도 안 되는 거 직원 월급도 안 나오고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수수료도 올라가면 비싸다 그러고 두들 깎자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안 한다. 네가 가서 알아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까지 자꾸 이렇게 불경제 요인이죠. 이게 한눈에 딱 보이고 간단 명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복잡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이렇게 자꾸 경비가 발생되게 하는 이 나라 이 정부의 이 태도. 세상은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는데 이 나라에 하는 짓은 맨날 뒤로 보고 총질만 하고 있는 과거사 우려먹기만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뉴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제조사 있었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또 보셨나요? 세월호 제조사. 돈을 얼마를 썼다는 거죠? 지금 저 천화동인 사원은 1조 원대 안양 사업 이것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지금 그런데 천안함 제조사 규명위원회라고 얼마 전에 새로 또 뭐 7번이나 제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 지금 또 제조사 하겠다고 또 다른 데서 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조사 규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놈이 26개월간
그 제조사 활동을 하면서 26개월간 월급으로 받아간 게 말이죠. 3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6개월, 26개월간에 3억 2천만 원 월급을 받았고 법인카드로 긁은 게 6,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조금 뭐 3억 8천 정도 되지만 조금 더 하면 한 4억 정도를 26개월 동안에 카드 끌고 썼다는 거예요. 월급 받고. 이게 무슨 지금 그 3억 8천 돈을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게 낫지. 무슨 뭐 제조사예요, 여러분. 지금 또 뭐 제조사 한다 그래. 7번 하고도 양이 안 쳤어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비 이야기하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말이죠. 물류 대란,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붕괴,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이야기 나옵니다. 오죽하면 미국 정부가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를 보려고 너 재고 얼마 나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거래처가 어딘지 이야기해. 이럴 정도로까지 말이죠. 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나설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비상입니다. 예, 거기에 따르는 비용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물건이 없으니까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런 요인이 있는데 이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도록 이런 한심한 현실 인식,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예. 지금 이거는요, 그냥 나라 그냥 거들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는 그뭐 망하는 거 죽는 거죠. 예. 자, 예. 오늘 뭐 이 이야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대장동 게이트 이 팀들이 안양 쪽에 1조 원대 또 뭐 집적거리는 흔적이 있다. 지금 조 단위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죠? 예. 100억에서 1000억으로 이제 조까지 갔습니다. 이제 얼마나 나온지 또 지켜보죠. 예. 예, 오늘 시사공감 이야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